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트랜서핑 강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반을 좀 넘어섰죠? 범위가? 머지않아 이 책을 다 금방 끝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8페이지 그림자 쫓기입니다. 158페이지 그림자 쫓기.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한 편에 다 담지 못하면 이것도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 트랜서핑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이 낯선 지식이지 않습니까? 트랜서핑이란 개념 자체가 기존의 세계관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에서 트랜서핑을 접하게 되면 충분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한참 시크릿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 시크릿의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랜서핑은 진리가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마법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란 뜻이죠. 이것을 오해하시게 되면은 트랜서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그런 것을 갈구하게 되고, 그런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트랜서핑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전초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나선형으로 발달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발달 곡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맴도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쌓여서 탄탄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 그래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과정과 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이 멀리에 있는 것을 이 위치에서 단지 소망하는 것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잉여 포텐셜, 말하자면 중요성으로 인해서 균형력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펜듈럼의 패턴 안에 갇히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굴레 안에, 이런 패턴 안에서 소위 영성 지식, 마음 공부,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트랜서핑의 지식이 있지만, 트랜서핑의 영역이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건전한 건강한 자기 개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는 우리가 충분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당연히 힘든 것이 치유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의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의지처는 어떤 종교 펜듈럼에 사로잡히란 뜻이 아니라 심리 상담과 같은, 또는 정신과 상담과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자기 개발을 위한 가르침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들이 또 점프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영역으로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지식에 해당하는 영역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이 트랜서핑이고, 트랜서핑은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그리고 토대 위에서, 현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별나라 달나라 은하계 태양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이것을 위하여 끌어오는 그러한 지식인 것이죠. 기본적인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담고 계시지 않으면 이 트랜서핑을 보면서 지엽적인 것을 붙들다가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반복하면 할수록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란 뜻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트랜서핑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트랜서핑은 한 번 읽고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들이 발견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체험과 맞물려서 이해의 폭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모르는 것은 넘어가면 됩니다.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지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 해석하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된 해석은 또 이러한 체험에 있어서 잘못된 체험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면 해석을 잠시 보류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들여다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길이지, 어떤 이 대로가 명확하게 주어져서 가만히 여기에 발을 디디면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전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8페이지인데요. 그림자 쫓기잖아요. 여기에 숨어있는 말을 좀 더 추가를 하시면 이 장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림자 쫓기에서 이 그림자는 뭘 얘기하냐면요. 앞에다가 거울 속이란 말을 쓰면 돼요. 거울 속 그림자. 거울 속 그림자를 쫓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쫓기를 멈춰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쫓는 행동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부 의도다. 내부 의도를 멈춰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챕터는 거울 같은 세계잖아요. 그래서 거울의 법칙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림자 쫓기, 거울을 먼저 항상 이렇게 이제 거울을 한번 상정을 해보는 거죠. 거울.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이라고 그랬죠. 현실,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그리고 저 너머에는 가능태, 공간, 에너지 차원의 세계가 있고, 이쪽은 물리적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물리적 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에너지 차원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구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구조인데요. 그림자를 쫓는다는 건 뭐냐면 이 거울 안에 있는 형상, 거울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제와 다르죠. 내가 실제죠. 이것은 그림자. 그러면 실제가 곧 주인이고, 주인이 곧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자고,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환경, 현실, 반영이라는 것이죠. 그림자를 쫓고 있다. 그림자를 쫓고 있다는 것은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실제로 여기고 이것을 주인으로 여겨서 거울의 모습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된다. 일희일비한다. 환경에 의해서 나는 마음이 요동을 친다.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나는 통제할 수 없고 그러한 현실이 나를 오히려 통제를 한다. 이것이 이제 그림자를 쫓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헛개비를 보고 놀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냐면 그림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림자가 실제라고 느끼는 순간, 살아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나의 반영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어떠한 다른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계속 나를 쫓아다니거든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림자는 나를 더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림자를 밟으면 밟을수록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나를 밟거든요. 그림자 역시도. 이 그림자 가지고 싸우는 형국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막 내 그림자를 밟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그림자가 나를 밟고 소리 지르니까 더 무서워서 또 밟고 소리 지르고,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세상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산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세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저마다 자신의 세계의 층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층은 날씨에 비유를 했어요. 날씨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세계의 층은 아주 화창합니다. 해가 탁 짱짱해요. 습도도 아주 적당하고요. 쾌적합니다. 항상. 푸른 하늘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비가 내려요.
항상 비가 내려요. 축 젖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개가 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자연재해가 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해가 뜨질 않아요. 검은 먹구름, 안개, 늘 우울하고 무겁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층의 날씨는 어떠한 날씨를 가지고 있나요? 물론 이 날씨가 항상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본선을 얘기했죠. 아말감의 본선.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기후라고 하죠. 어느 도시, 나라의 기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후가 있는 거, 사람마다 기후가. 그리고 날씨가 있는 거죠. 매일의 날씨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계층의 뉘앙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층이 어떤 뉘앙스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일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고 먹구름이 껴있는 이러한 세계의 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외부의 세계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전혀 그에겐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항상 쾌청하고 맑고 밝은 세계의 층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먹구름이 끼든 비바람이 오든 심지어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의 층에 대한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데 이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러한 어둡고 무겁고 우울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이러한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관적인 사람 또는 부정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세계의 층이 왜 이렇게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형성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형성했을까요? 결론은 내가 이렇게 형성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여기서 세계의 층을 옮겨갈 수 있는 핵심 키입니다. 내가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 내가 이러한 세계의 층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을 할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저절로 주어진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니라 팔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부모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 아니라 나라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이 아니라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지점부터 나는 옮겨갈 수 있는 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형성했을까요?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상태죠. 이것은 마음이죠. 마음과 영혼의 일치라고 했을 때는 생각과 느낌의 일치, 머리와 가슴의 일치로 이해하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생각과 느낌의 일치를 통해서 나의 세계를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일치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 산염 에너지는 가능태 공간에 접속이 됩니다. 마치 이제 플러그 같은 거죠. 플러그가 딱 꼽히는 거예요. 가능태 공간의 컨센트에 플러그가 딱 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태 공간에서는 이 일치된 산염체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반영이 됩니다. 형상이 나타나고 구체화되고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물리적 공간에 나타나서 나에게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환경이 되는 것이고 현실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하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펼쳐지는 일의 진행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능태 공간에 꼽힌 그 에너지에 의해서 현실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럼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러한 부정적인, 비관적인 것에 관한 한 나는 정확하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생각과 느낌의 일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거울의 법칙을 나는 사용해왔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계속 꼬이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지고 마치 그림자와 싸움을 하고 있듯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서랍을 뒤져보십시오. 마음의 서랍을. 그게 뭐냐면 한국불행심리학회. 아마 이런 건 진짜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가는 전문가, 또는 국제불행클럽 회장, 아니면 국제 펜듈럼 지지자 협회 회원, 뭐 이러한 여러분들이 자격이나 회원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불행에 관한 한 전문가였구나. 불행에 관한 한 내가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원리가 동일하다면 내용만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빨리 인식을 하셔서 이
감각은 찾으시되 콘텐츠를 바꿔버리시라는 얘기죠. 태도를 전환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세계의층이 아름답고 밝고 찬란한 세계의층의 본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은 나의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의 행동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생각,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의 태도 또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집중되면 사념체라고 그랬죠. 이 사념체가 방사가 되는 거예요. 가능태 공간으로. 이것 역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사념체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보내는 방사하는 사념체가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 낙관적인 것이냐, 비관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좌우가 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자 쫓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부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 의도는 제가 내부 의도를 쉽게 설명할 때 그랬죠.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아주 엄격하게.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의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부 의도는 나의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만 내부 의도만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은 제한된 것이라는 거죠. 내부 의도만으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그림자를 쫓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 의도를 멈추고 외부 의도에 눈을 돌리고 외부 의도에 나의 사념을 방사함으로 나의 현실을 바꾸는 그러한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내부 의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옛날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펌프질 하잖아요. 수동펌프. 이 수동펌프 여기 물에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한 바가지를 넣어야 돼요. 여기에 물이 고이면 펌프질이 시작되고 그 물에 의해서 근원에 있는 물이 연결돼서 올라오면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펌프질을 할 때. 그것처럼 이 마중물이 바로 내부 의도고 이 근원에 흐르는 물이 외부 의도라고 한다면 내부 의도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부 의도가 전부는 아니죠. 내부 의도는 언제까지 필요해요? 여기에 연결될 때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내부 의도는 능동이라고 한다면 외부 의도는 수동과 같은 겁니다. 능동적이 돼야 될까요? 수동적이 돼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능동, 수동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 능동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이 외부 의도에 연결될 때까지 필요합니다. 연결되면 뭘 해야 돼요? 그것과 함께 가야 돼요. 수동적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 두 가지, 능동은 수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수동은 능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위하여 사용돼야 하고 외부 의도는 내부 의도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힘 조절이죠. 힘 조절. 이것은 감각에 속한 거예요. 스스로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림자 쫓기를 멈추고 내가 방사하는 사념체를 내가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전환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반부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거울의 법칙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불행의 법칙, 불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일반적으로 개인적 현실의 상황은 그 사람이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감정적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래서 피드백의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여기서 피드백의 순환 고리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주변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진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인지행동치료 또는 뭐 합리적 정서치료라고 하는 CBT 또는 REBT 또는 뭐 RET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인지심리학과 관련된 상담 이론인데요. ABC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ABC 이론 그리고 더 나가선 DE까지 나가는데 이건 뭐냐면 밖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요, 그 사건이 결과를 낳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반응이죠. 근데 그 반응, 외부의 사건에 따른 반응, 그것은 뭐가 좌우하냐면 B는 신념이거든요. 이 신념이 좌우한다. 근데 이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합리적 신념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신념을 바탕으로 자동적 사고라는 걸 해요. 말하자면은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자동적으로 감정이 뒤따르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이. 그러면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신념 체계 안에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D, 반박을 하자는 거죠. 정말 그러냐 이거죠. 정말 그러냐. 그래서 하나하나 대면해보면서 반박을 하자. 그러면 새로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ABC 이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계의층이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데 그 태도가 잘 안 바뀐다.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는 있어요. 일종의 치료적 또는 상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두 꺼져버려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는 더욱더 흥분해서 감정의 강도를 증폭시킨다. 모두 꺼져버려. 그는 마음속으로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하지만 거울은 이것을 부메랑처럼 되돌려준다. 당신이 내던진 것은 당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두 꺼져버려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 써본 적 있습니까? 모두 꺼져버려!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상담하다가 그 청소년 상담할 때 청소년 한 학생이 제가 안 믿을까봐 몰래 엄마한테 혼날 때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뭐 저는 들을 생각도 없는데 꼭 들어보라고 하면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때 하는 얘기가 엄마가 정말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지옥에나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녹음본이었는데 그다지 놀라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또 가정에서 나오는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일치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진 않은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뭐 그러한 태도가 옳고 그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무덤 판단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들 지옥에나 가버려, 꺼져버려, 꼴 보기 싫어, 사라져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 아닙니까? 우주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생각과 느낌이 일치하는 상태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굉장히 빨리 그것은 응답이 됩니다. 말하자면 거울에 반영이 돼요. 그것을 아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에 가면은 절정 상황에서 그런 걸 많이 하죠. 어떤 내가 정말 혐오하는 대상을 앞에 놓고 이제 그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을 할 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꺼져버려, 죽어, 뭐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출을 하죠. 감정을 분출을 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는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상담 방법 중에, 기법 중에서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직면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통찰이 일어나는 데는 매우 강력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도 맛이 있어요. 그 맛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그 맛을 붙들기 시작하면 계속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그곳에 맴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미워도 조금만 싫어도 거기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삐리리 삐리리 하면서 소리 지르. 이제 카타르시스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전히 거울의 반영은 그대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심리극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하고 좋은 수단인 건 사실이지만 단지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일종의 종교 펜듈럼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이게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자라는 꼬리표를 단 당신의 세계층에 끼어들어온다. 여기서 비난하는 자라는 꼬리표란 얘기 나오죠. 꼬리표가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낙인 찍는 걸 말해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낙인 찍는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저 인간은 이러이러한 인간이야. 이렇게 낙인 찍잖아요, 우리가. 그 존재에 낙인 찍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꼴 보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꼴 보기 싫어지면은 이상하게 그 꼴이 더 느껴져요.
그리고 그러한 꼴이 자꾸 내 삶에 끼어든단 말이죠. 그 원리가 거울의 법칙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낙인 찍으면 지나가서 사라지면 내 눈에서 사라지면 그만인데 가장 낙인 찍으면 스스로가 괴로워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일 같이 한솥밥 먹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꼬리표 달고 낙인 찍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정 상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함부로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워지기가 힘들어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낙인 찍는 말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이 낙인 찍는 말은 대부분은 자기 감정 때문에 나오거든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폭발했을 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은 뜬금없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애가 접시를 깨트려서 부모가 이제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체벌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애가 나는 맞을 행동을 했어라고 달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때리다 보니까 이놈 자식이 누굴 닮아서 그러지 생각해봤더니 이제 내가 정말 답답해하는 남편 닮은 거예요. 그래서 더 때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근데 때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나서 내 신세 타령하면서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는 맞으면서 점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고 억울해하는 거죠.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까지 맞을 일은 아닌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낙인 찍는 행위의 대부분은 내 마음 안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내 현실을, 부정적 현실을 또 하나 사념체를 통해서 창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난 비난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도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속하거나 그 안에 머물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그 행동에 여러분들이 붙들릴 수가 있어요. 밑에 단락에 160페이지 어떤 것을 거부할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싫은데 이상하게 그 일이 반복되는 거, 이런 패턴이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아빠나 엄마 잘하면서 그런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절대 나는 이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울의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에 절대 그러면 안 돼. 난 정말 지긋지긋해. 이런 말이 붙으면 이것은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한 결심을 하는 그 에너지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은 생각과 느낌에 의해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사념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싫으면 그것을 빨리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것을 누르려고 하면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싫은 거는요, 그냥 손을 놔버리면 돼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럼 내 삶에 끼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피하려는 대상을 계속 경계하고 주시해야 되는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에너지를 쏟는 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싫으면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피성 결혼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가족이 싫어서 결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도망가고 거부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 삶엔 그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끼어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